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저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동안에 뭐 지층에 관해서 그리고 노화 방주에 관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드려보고자 언젠가를 한번 드려보고자 했는데 또 이 말씀에 대해서 크게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을 오늘에서야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귀엽죠? 프리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조금 색다를 겁니다. 오늘은 이 노아 홍수에 관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처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을 때 노아 홍수 사건으로 다루고자 할 때 우리는 배의 위치 그리고 배의 규격 그리고 배에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그 홍콩 중국 탐사원의 영상 그리고 구전이나 전설로 남아있는 각 나라들의 그런 전설들 뭐 토판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명확한 증거들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믿는 사람들을 위한 노아 홍수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노아 홍수라고 하면은 마냥 그 비가 왔다라는 것과 배가 있다라는 것을 하실 텐데요. 저 또한 그 어렸을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는가 라는 기준이 노아 방주라는 것이 가장 컸어요. 그 노아 방주라는 것도 아라산에 있다더라. 그 사진도 있다더라. 영상도 있다더라. 그것을 보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시대에 따라서 뭐 자료를 바꾸고 그럴 문제가 아닌데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노아 홍수에 관해서 그 홍콩 탐사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이게 단체를 두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한 학생이 에이 구라! 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감하게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영상들이 너무 잘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구나. 너무 좀 체계적으로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하게 못 믿을 법도 하려나 라는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의심을 한번 해보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혹시나 저 배가 없다면 나의 믿음은 상실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의문들을 던져봤거든요. 하지만 이제 믿음 아래서 자라났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체험과 기도의 응답이나 또 성경의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나 역사적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로 인해서 그 믿음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배가 없더라도 어딘가에는 배가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에 배가 다다랐을 것이라는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객관적인 증거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혹시나 배가 없다라고 막 영상에서 뉴스에서 보도가 되거나 한다면은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노아 홍수에 관해서 배에 관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관해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욥기서 1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셔도 되고 앞에 있는 말씀을 보셔도 됩니다. 네, 욥기 12장 8절로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네,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은 욥과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지혜에 관해서 대변을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땅에게 말하라. 그 전에 말씀에 보면은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만물이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가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땅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땅이 뭐 소리를 내어서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땅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지, 땅은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모든 것들을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땅은 변하고 위에 올라 있는 건물이나 땅의 모습들이나 지형들이 변할 수도 있지만 그 땅은 그 역사를 모두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기록을 보면은 이제 물이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리고 사람을 멸했다라는 것도 많이 등장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은, 성경에 나온 땅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 말씀부터가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여기서 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이라는 개념이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고 재산이고 기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네, 참세기로 되어 있네요. 창세기 35장 12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 그 12지파를 통해서 그 땅의 기업을 나눠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까지 갔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 줘서 기업을 삼게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땅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돈이라는 개념과 같은 것 같아요. 지금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기업으로 나누어지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뭐 빚을 면제해주고 이러이러한 것들 작년에 많이 이야기를 들었었죠.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뭐 집에서도 망하고 뭐 너희 일터에서도 망하고 저주를 당하게 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쩌고 그 후한 때 가면은 너희들을 열방이 흩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이 흩어지는 결과를 맛보았죠. 그런데 흩어서 땅에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포로로 지낸 동안에는 쉼을 얻지 못하던 땅에 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욕심이 땅과 직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7년째 쉬지 않는 것, 솔직히 이 농사를 짓고 하다가 1년을 땅을 놀리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엄청난 손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6년째 되던 해에 3년 먹을 것을 너에게 성산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땅에다가 이 7년째에 농사를 짓고 땅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즉 욕심이 작용한 거거든요. 땅에는 사람들의 죄악과 욕심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 욕심이 작용하게 되면은 욕심이 지나친 욕심인 탐심이 되게 되고, 탐심은 우리 신약의 해석으로 보면은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땅에는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죄의 크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언급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땅과 함께 한번 땅에 초점을 맞춰서 다가가 보려고 하는데요. 노아 홍수 사건에 보면은 사람이 죄가 관영을 해서 사람은 멸하게 되는데, 사람만 멸한 것이 아니고 땅과 함께 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말들을 보면은 뭐 홍수를 내리리라 라고 한 게 아니고 땅에 홍수를 내리리라,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딸려온 것이냐? 아니고 창세기 8장 21절 홍수가 끝났을 때 약속을 하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한 것도 있지만은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남겨놓으신 거죠.
땅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땅이라는 초점에서 어떻게 땅이 함께 멸함을 당했고 어떠한 저주를 받았는가에 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홍수의 증거는 바로 지층입니다. 지층. 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아주 단순한 것인데 이 창조 과학자들은 이 지층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지층은 무엇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런 떡시루 같은 거예요. 무지개떡 같은 거. 그렇죠. 그 광석이 같은 입자끼리 모이고 또 이제 같은 모양의 것들이 모여가지고 층을 이루는 것인데 땅의 층, 이게 바로 지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참고했던 책은 창조과학회 임원으로 있는 이재만 교수님의 노아 홍수 콘서트, 그리고 레이 컴포드의 성경에 있는 과학적 사실, 그리고 이제 CGN TV의 창세기 대홍수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재만 교수의 책에 보면은 육지의 표면이 약 75% 이상이 퇴적 지층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 컴포드의 그 성경에 있는 과학적 사실이라는 책에는 노아 홍수라는 사건으로는 딱 세 줄만 다루고 있어요. 그 세 줄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인데 전 세계 바위 표면의 85%가 퇴적암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율이 좀 다를 수 있는데 75에서 8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비율로 퇴적 지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이따가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은 먼저는 그 노아 홍수를 이 창조과학자들이 어떻게 전개를 하는지 노아 홍수의 일지를 보자면은 노아 홍수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더라고요. 노아 홍수 전기에는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땅이 이제 액화되면서 거대한 흙탕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이제 저탕류라고 하는데 그 저탕류의 흐름을 통해서 거대한 지층이 형성되게 됩니다. 노아 홍수 전기에 있었던 일이죠.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질 때 7월 17일 아라랏산이 방주가 아라랏산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봉우리가 보게 되고 이게 물이 빠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찰 때 지층이 크게 형성이 되고 또 물이 빠질 때 지층이 형성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우리가 10월 1일 보이고 11월 10일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그리고 2월 27일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층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땅에게 물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거죠. 길이가 446km, 또 깊이가 최대 1.8km나 됩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게 바로 그랜드 캐년인데요. 실제 지금 보이는 깊이가 최대 1.8km라고 하면은 지금 보이는 것도 거의 한 1km 이상이 된다고 하는 거리라고 치면은 엄청난 겁니다. 크기가.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 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떡시루처럼 이 지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반듯하죠. 그죠? 반듯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협곡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땅을 이제 골짜기로 물이 호수가 터지면서 파고 지나간 자리를 협곡이라고 합니다. 이 협곡에 보면은 협곡이 지나가고 나면 협곡이 생기게 되면은 땅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지층이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땅을 파고 지나간 자리를 보니까 반듯한 지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과학자들은 이 반듯한 지층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반듯한 지층은 이런 쓰나미나 홍수 같은 사건이 아니고서야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지층은 겹겹이 오랜 세월이 흘려서 쌓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는 솔직히 달에서나 뭐 가능한 일이지 지금같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부분적인 퇴적이나 침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듯한 지층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크기의 지층을 얘기하는 것은 거대한 홍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미국의 이제 그랜드 캐년에서 나타나는 일인데
미국뿐만 아니고 이것이 뭐 부분적으로 미국만 덮였던 홍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아래도 이런 퇴적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것을 볼 것도 없이 이제 우리나라만 찾아봐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전 세계도 홍수라면은 반듯하고 거대한 지층은 전 세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층들을 인터넷으로 2개,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대부분 보면은 공사장에 있어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흐집어 파야 되기 때문에 해남 공사장이라고 써 있는 곳에 보니까 이렇게 반듯한 지층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하동입니다. 하동에 산을 깎았더니 이렇게 반듯한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아닌 부분도 있고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반듯한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광양시 태인동입니다. 저기 회사에서 점심때 밥 먹으러 갔다가 태인동에 저기 섬인가 섬같이 생긴 거 하나 깎고 있더라고요. 저기 땅 끝을 깎고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옆으로 반듯한 지층. 그죠? 이렇게 반듯한 지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몇 분은 아실 거예요, 어딘지. 운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황방이죠, 황방. 그렇죠. 황방에서 교회 오는 길에 보면은 그 산이 깎여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자전거 하이킹을 한다고 그쪽 갔다가 지층을 여러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방 가는 길에 있는 지층입니다. 이런 것처럼 반듯한 지층은 전 세계에 다 깔려있어요. 이거 웬만한 공사장에 가면은 반듯한 지층들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공사가 들어간다고 산을 깎거나 땅을 깎으면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반듯한 지층이 있습니다. 그 반듯한 지층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뭐 하루하루 오래오래 뭐 백만 년 쌓인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사건, 노아 홍수 사건으로 쌓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지층은 노아 홍수의 흔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층들을 봤을 때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 흔적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제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아주 짧게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격변설이 창조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한 사건으로 생겼다 해서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이것은 흙탕물을 흘려보내는 실험입니다.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진흙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인트 헬레스 사연이라고 하는 화산 폭발인데요. 1980년도에 화산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증거를 바탕으로 2000년 6월 달에 이제 그 창조 과학자들과 여러 또 진화론자들,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랜드 캐년의 형성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게 되는데요. 70명의 과학자와 36편의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협곡이 격변적인 사건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결말은 이제 거대한 호수가 연달아 터지면서 이 그랜드 캐년이 생긴 것이다 라고 결말을 지었습니다. 뭐 또 인정을 뭐 진화론자들은 안 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을 이제 입증하는 사례가 이제 세인트 헬레스 산의 화산 폭발인데, 1980년도에 이 산 보이시죠? 산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엄청난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화산 분화구에서 모여 있는 그 눈과 물과 그런 것들이 녹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흙탕물, 저탕류가 흘러가게 되고, 이때 지층이 생기게 됩니다. 5시간 만에 지층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작은 소금의 폭발로 인해서 협곡이 생기게 됩니다. 협곡이 생기는 데는 9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그랜드 캐년이라는 것이 오랜 세월 물이 흘려서 깎였다라고 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들을 다 꺾어버린 거죠. 세인트 헬레스 산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층도 협곡도 단번에 생기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결과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이죠. 5시간 만에 7.5m의 퇴적 지층을 형성했다라는 것 사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땅 속에서 이제 가장 이제 그 증거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것은 바로 화석입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이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이론이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토대로 시작한 창조 과학자들은 이 분명한 그 시작과 끝을, 그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화석이란 개념도, 지층이란 개념도 굉장히 그 진리적 측면에서 다가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화석들이 죽어서 생긴 화석들이 아니라 죽으면 다 부패해버리죠. 산화돼버리고 막 썩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절대 화석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화석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은 뭐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들 외에는 굉장히 생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땅에 매몰이 돼야 되고 지하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열과 압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만한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랜드 캐년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산맥들에도 대부분의 발생되는 화석들은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뭇잎도 화석이 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신발도 화석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물고기도, 이건 마치 물속을 그대로 찍어낸 듯한 모습이잖아요. 물속에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 그리고 식사 도중에 간 물고기, 그리고 웬만한 조개들은 죽으면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닫고 있는 대부분의 조개, 화석들.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화석이라고 하면은 뭐 공룡 화석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공룡 화석은 진짜 엄청 적습니다. 2,100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화석의 발견 빈도수로 보면은 해양 무척추 동물이 95%, 그 나머지 5%에서 이제 바다 생물이 4.75%예요. 그리고 물고기와 곤충도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0.2% 정도. 그렇다면 육지동물, 척추동물들은 0.0025%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 화석은 왜 없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모양을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이것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의 순서기도예요. 그렇죠. 그 바닷속의 생물에서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바다에서 나와서 양소리로 있다가 뭐 파충류가 됐다가 뭐 새가 되고 뭐 그 짐승이 되고 사람이 되고, 이 과정의 분포도처럼 있잖아요. 실제로 그 진화론자들의
그 진화의 순서는, 진화는 아니지만 순서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밑에 사는 것들, 그 위에 사는 것들, 그리고 그 위에 사는 것들, 그리고 활동을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활동적인 것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당연히 노아 홍수 사건으로 해석을 하면 답이 나오는 것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굉장히 거대한 저탕류가 모든 것들을 매몰시켰다면은 바다 맨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가장 매몰되기 좋은 위치에 있었겠죠. 바다 식물이나. 그리고 물고기는 잘 도망도 치고 헤엄도 잘 치잖아요. 곤충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조금 좀 그 작은 것들, 물고기, 좀 물속에 있는 것들, 밑에 사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척추를 가지고 활동적인 것들이고, 물속에 살지 않고 위에 사는 것들, 육지에 사는 것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육지 동물들은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일부러 내가 화석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제 연자맷돌을 들고 물속에 뛰어 들어가지고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절대 화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청난 그 쓰나미와 뭔가 매몰되는 단계에서 이런 육식 동물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정말 적은 것은 사람에 대한 화석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화석도 몇 구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뭐 네안데르탈인,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러한 것들도 뭐 어디 한 방에 다 가둬 놓으면 다 쌓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적은 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진화의 과정인 줄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보편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어요. 사람은 이게 척추를 가진 육식 동물들도 이렇게 적은데,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화석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화석이 돼야지 하고 다짐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서야 절대 화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화석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한 번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살고 있는 위치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화석에 대한 것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물고기는 죽으면 바로 부패되는데 이 화석들은 살았을 적 모습 그대로다. 먹이를 잡아먹다가 당한 녀석들이다. 조개가 죽으면 껍데기가 벌어지는데 이 화석들은 하나같이 닫힌 채로 발견된다. 얘네들이 살아있을 때 갑자기 저탕 위에 매몰됐다는 뜻이다. 지층이 천천히 만들어진다면 결코 이런 모습을 간직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화석이 묻힌 순서는 무엇을 의미할까? 단지 매몰 사고 현장의 위치를 알려줄 뿐이다. 발견되는 화석의 빈도수를 봐서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의 95%는 조개와 같은 무척추 동물이다. 나머지 5% 중에 또 95%는 바다 식물이다. 그리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물고기와 곤충이고, 육지동물 화석은 단지 0.0025%뿐이다. 육지동물 화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없을까? 대홍수 때문이다. 대홍수 때 육지동물이 화석이 되려면 물 밑바닥까지 수킬로미터를 내려가야 했으니. 편견을 버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화석은 오랜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대홍수 사건의 증거일 뿐이다. 창세기 대홍수라고 하는 이 영상을 아예 딱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래도 뭔가 발표라거나 그 미션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안 보더라고요. 저도 잘 안 보다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는데,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기에 약간 좀 그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좀 피곤하죠. 캄브리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시대적 구분을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이제 관철로 인해서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대는 우리가 참고할 만하지만 그 시간은 굉장히 좀 너무 길죠. 말도 안 되게. 이제 캄브리아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지층은 이 그랜드 캐년의 지층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화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전에 있는 것을 선캄브리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를 캄브리아기라고 해서 진화의 대폭발이 일어났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밑에 지층은 있지만 화석이 없어요. 창조론자들은 이것을 창조 셋째 날에 물이 이동할 때 생긴 지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땅에 물의 이동이 있으면 지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흙탕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층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일리도 있지만 이제 그 진화론자들은 이때 진화의 대폭발이 있었다. 캄브리아기 진화 대폭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극구 부인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진화의 대폭발이나 창조자의 대폭발적인 창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번에 다 같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렇게 지층에도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 지층에서도 없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셋째 날이든 맞든 어쨌든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은 굉장히 좀 명확한 해석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화의 대폭발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습곡인데요. 어렵죠. 습곡은 뭐냐면 지층이 휘어진 거예요. 지층이 부서지고 틀어지면은 힘을 받아서 틀어지거나 당겨지거나 끊어진 것은 단층이라고 하고, 이제 굳기 전에 휘어진 것을 습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습곡이 절대 생기지를 못해요. 지금 시대에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습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판의 이동으로 산맥을 형성하는 데에는 습곡이 굉장히 많거든요. 히말라야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이 보면 습곡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굳기 전에 지각의 변동이 있었다. 그래서 창조 때, 노아 홍수 전기 때 대량의 저탕류로 인해서 지층이 생겼을 때 굳기 전에 이제 물이 빠질 때 판이 이동을 한 거죠. 판이 이동을 하면서 물이 태평양이나 인도양, 대서양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높은 산들이 부딪혀서 높은 산들이 더 높아지거나 땅에 부딪히면서 산맥을 이루거나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구조이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땅에는 습곡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아니고서야 절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습곡이에요. 그래서 지층이 형성이 되고 물이 빠지면서 그리고 땅이 이동하면서 그들이 힘과 압력을 받아서 휘어지고 끊어지는 일들이 이때 있게 됩니다. 이제 판의 이동이라 하면은 이제 지금 그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설이라고 얘기하지만 창조 과학자들과 진화론자들과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땅을 조합해 보면은 그 퍼즐 조각처럼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태평양 건너편 이쪽과 또 인도양 건너편 이쪽 저쪽, 그 대서양 건너편 이쪽 저쪽이 땅이 있는 지층의 구조와 거기에 있는 화석의 분포도와 종류와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땅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자들도 분명히 땅이 이동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인 거죠. 진화론자들은 지금 땅이 1년에 10에서 12cm 정도 이동을 하니까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몇백만 년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만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이제 물이 물러갈 때 판이 이동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단번에 생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히말라야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 솟아오를 수가 있거든요. 판의 이동으로 이것도 이제 안데스 산맥인가요? 그런 해석인데요. 이 땅과 이 땅이 부딪히면서 이 산맥이 솟아오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땅과 여기 있는 땅이 부딪히면서 안데스 산맥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말라야, 안데스 산맥 등에는 이제 거대한 판끼리의 충돌로 솟은 산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진화론자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지금도 막 밀어붙이고 솟아오르고 있다면은
말이 안 되겠죠. 부서지고 뭐 그렇게 될 뿐인데 한 사건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것 또한 그 창조론자들이 이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 또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것은 까맣게 칠한 부분은 이제 분류를 위해서 까맣게 해놓은 것이고, 이제 시대적인 구분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 보면은 큰 지층이 있고, 그 위에 물이 빠질 때 생긴 지층이 있고, 그리고 화석을 가진 지층이 있고, 화석이 없는 지층이 있고, 그리고 밑에 지층도 없는 땅이 있어요. 이것은 시생대층이라고 지층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무슨 광석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복잡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 때의 땅이라고 이 창조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땅, 이 원생대층이라고 하는 땅은 이제 셋째 날 묻이 드러날 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9절의 말씀처럼, 아까 맨 밑에 땅은 땅이 혼돈하고 고고하며 라고 하는 표현에 맞게 아무것도 없고 광석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광석이고요. 2층은 셋째 날 지어진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하는 물의 이동이 있을 때 생긴 지층.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화석이 없는 그런 지층입니다. 그리고 이 지층은 이제 캄브리아의 대폭발이라고 진화론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창조과학자들은 노아 홍수 때, 노아 전기 때 생긴 지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맨 상부에 있는 것은 물이 빠질 때 생긴 지층으로 분류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 번 얘기해 보는데 몇몇 분들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초롱초롱하게 엄청 집중해서 듣는데, 아이고 뭔 소리단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따분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끝내려고. 아무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이제 안개 빠진 것이 있는데, 화석 중에서도 이제 가장 진화론자들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간 화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주장하기를 물고기랑 양서류 사이에 있는 것이 셀레컨스라고 하는 이 괴팍하게 생긴 물고기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1938년도에 인도양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런 물고기. 완전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물고기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제 파충류와 조류 사이에 존재하는 시조새. 여러분들 시조새가 얼마나 큰 것 같아요? 나는 시조새가 엄청 큰 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조새는 30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새입니다. 저는 그 화석을 보면서 벽면 한쪽에 크게 걸렸겠구나 생각했는데 30cm밖에 안 되는 그냥 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도 이 시조새는 분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조새는 중간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람 화석이라고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루시도 진화론자들은 루마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최초의 직립 보행으로 최초로 걸었다라고 하는 그 이제 중간 단계의 화석인데, 실제로 이 무릎 관절은 이 루시라고 하는 화석을 이렇게 발굴할 때 무릎 관절은 70m나 떨어진 곳에서 발굴을 하고, 그리고 다른 뼈들은 또 3km 벗어난 데에서 발굴해서 조합을 한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레브라스카인, 자바인, 인간으로 구별이 되고, 또 돼지 이빨로 구별이 되고, 또 어떤 것은 두개골로 화학 처리해가지고 사람으로 분류를 하고, 어떤 것들은 턱뼈를 연마를 해가지고 또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조작이 많아요. 그거 많지 않습니다. 적은 양으로 우리는 진화됐다는 것을 교과서에 이미 보편화 시켜버렸어요. 보편화가 무서운 것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화론자들이 많이 힘을 잃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지은 것을 보는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처음이 가장 좋았습니다. 지금도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 감탄을 하고 있지만 처음은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창조주를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죄를 짓고 심판받는 결과 태초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은 땅이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시덤불도 없고 엉겅퀴도 없었던 아주 편안한, 옷을 다 벗고 살아도 추위와 더위를 느끼지 못하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땅은 우리에게 내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또 엄청난 그 불편들이 생기죠. 추위와 더위가 생기게 되고 또 여름과 겨울이 생기게 되고 또 아담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과 아담의 범죄로 잉태하는 고통과 또 남자는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수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까지 진작부터 그랬는지 이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불편들이 여러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오래오래 살 수 있었던 수명이 단축된 것이죠. 그리고 자연재해도 난무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없어야지 맞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악한 환경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지진도 심해지고 자연재해도 많아지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제약된 길로 가고 있음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겠죠.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이 모두 기쁨으로 와닿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잘 베풀어 주시겠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도 굉장히 정확해요. 칼 같아요. 잘못하면 무조건 벌이 오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더 병들어가고 이상한 재난이 일어나고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들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기 힘든 땅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힘든 땅으로 계속 땅에게 일을 시켰던 것처럼 땅은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또 고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느껴지는 것이 뭔가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고 굵게 이렇게 들으시면 좋잖아요. 로마서 5장 21절 다 함께 읽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비록 이런 상처받은 현장을 보고 상처받고 사건이 일어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